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가씨, 여기 놀이터 아니거든? 몸매 자랑하러 왔으면 딴 데 가서 해. 군부대가 우스워 보여. 경기도 이천시 부바릅을 지나 외딴 산길 끝에 철옹성처럼 서 있는 707 특수임무단 기지 위병소. 한낮에 땡볕이 아스팔트를 지글거리는 가운데 사복 차림의 여인 강서윤은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울리는 위병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짧은 머리칼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특수전력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철저히 통제된 첫 관문이었다. 강서윤의 복장은 휴가 중인 20대 여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편안한 면 티셔츠와 짧은 청바지, 그리고 키릴 대신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생 같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사복 아래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 계급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친할아버지는 이 부대를 진두지휘하는 삼정검의 주인 강태산 중장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급작스러운 호출에 휴가를 잠시 중단하고 이천까지 내려온 참이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30대 중사 오민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이었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섬뜩할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서윤은 내면의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친할아버지, 강태산 중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부대 내에서 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오민호 중사는 턱을 쓱 문지르며 코웃음을 쳤다. 옆에서 근무 중이던 박 병장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오 중사는 개의치 않았다. 강태산 중장님? 이 부대 최고 대장님을? 아가씨, 혹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그런 분이 갑자기 예쁜 손녀를 급하게 부르실 일은 없을 텐데. 그리고 여긴 면회 시간도 아니고. 그는 철제 출입 통제봉에 기대어 마치 서윤을 신문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서윤은 이미 몇 년치의 특수전 훈련으로 단련된 통제력을 발휘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연락하신 겁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시면 신분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주민등록증에는 그녀의 이름 강서윤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내민 것이었지만 오 중사는 신분증을 힐끗 보더니 오히려 더 비웃었다. 이름이 강서윤이군. 좋아. 그런데 중장님 손녀가 이 새벽같이 휴가 중에 갑자기 군부대를 찾아와? 그것도 이런 복장으로? 영 수상한데. 그는 서윤의 사복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불쾌하고 모욕적이어서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근무 규정 준수를 넘어선 명백한 희롱이었다. 저는 신분을 밝혔고 할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서윤은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오 중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재미를 붙인 듯 했다. 규정대로? 아, 물론 규정대로 해야지. 중장님을 뵙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혹시 중장님 손녀인 척 위장하고 들어오려는 스파이거나 스토커 같은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내가 아가씨한테 속아 넘어가면 우리 부대 경계가 뚫리는 거 아니겠어? 그는 비꼬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아무리 손녀라도 중장님을 뵙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옷차림이 이게 뭐야? 마치 클럽이라도 가는 것 같잖아. 군 부대는 품위를 중요시하는 곳이야.
아가씨처럼 차려입고 오는 건 중장님께도 큰 신뢰지. 이 말은 서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맹렬한 불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중령으로서의 정체를 밝히거나 이 하급 장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명예와 부대의 보안에 해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녀는 여기서 굴복한다면 이 오만하고 무례한 중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 분명했다. 저는 부대 관계자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사담은 삼가 주십시오.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방문객을 희롱하는 것은 중대한 군기 위반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여전히 사복 차림의 민간인 여성처럼 들렸다. 오 중사는 그녀의 말을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니? 난 지금 국가 안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야. 경계 근무의 긴장감을 아가씨가 뭘 알겠어? 그리고 부대 관계자? 누가 봐도 그냥 예쁜 아가씨구만. 혹시 중장님 비서라도 되나? 그렇다면 복장 규정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 할 텐데. 오 중사는 슬쩍 그녀에게 몸을 숙여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경멸과 끈적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남자친구 만나러 온 거 아냐? 아니면 중장님 손녀라고 사칭해서 혹시 연예인이라도 만나보려는 수작인가? 이 부대에는 아가씨들이 환장하는 멋진 특전사 오빠들이 많거든. 내가 잘 아는데.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긴 특수 요원이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와 제압 자세를 취할 준비를 마쳤지만 이성과 임무가 그녀를 붙잡았다. 당신은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만나러 왔고 당신은 제 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강태산 중장님께 연락을 취하십시오. 오 중사는 그녀의 경고를 콧방귀로 받았다. 계급? 내가 이 부대 정문에 서 있는 계급이야. 여기서 내가 왕이라고. 그리고 강태산 중장님께 연락? 내가 아가씨 때문에 중장님께 전화를 해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위병소는 나 오민호 중사가 지킨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만함을 과시했다.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임무는 할아버지의 호출에 응하는 것이었지만 이 중사의 무례함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선 군 기강의 문제였다. 서윤은 허리를 곧게 펴고 마치 전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듯한 기백으로 오중사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싸움을 시작한 전사처럼 빛났다. 주변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좋습니다. 제 신분증은 이미 확인하셨으니 당신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저는 이 절차를 군사보안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정식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제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천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오 중사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일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이 예쁜 아가씨가 설마 진짜일 리가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협박하지 마. 어딜 감히. 내가 이천기지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 수작에 넘어갈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아가씨를 체포해서 무단 침입 시도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오 중사는 마침내 선을 넘어 서윤의 팔을 잡아 끌어 위병소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좋아, 아가씨. 너무 흥분했네. 내가 커피 한잔 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줄게. 들어가서 신분을 제대로 밝혀봐. 누가 알았겠어, 중장님 손녀가 이렇게 발칙할 줄은.
그의 손이 서윤의 팔에 닿는 순간 훈련으로 단련된 서윤의 몸이 찰나의 순간에 반응했다. 그의 무례한 접촉은 방아쇠가 되었다. 그녀는 팔에 힘을 주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정확하게 오중사의 관자놀이 바로 옆 공기를 향해 주먹을 찔러 넣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다. 실제 타격은 없었으나 그 속도와 기세는 오중사의 얼굴에 찬 바람을 일으킬 만큼 위협적이었다. 오중사는 섬뜩한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다.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지막이 그러나 위협적으로 말했다. 나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현역 육군 중령에게 군법을 어기고 물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관이 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근무 태만과 희롱은 이천기지 전체에 보고될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중령이라는 단어는 주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 병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오 중사 역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오 중사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소리쳤다. 중령? 이봐. 사복 입고 여기가 어디라고 허풍을 떨어. 장난치지 마. 그는 서윤이 입고 있는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다. 그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순간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은 이천기지 사령부의 직통 전화였다. 강서윤 중령입니다. 현재 이천기지 위병소에서 신분 확인 절차 중 위병소 근무자 오민호 중사에 의해 부당한 희롱과 진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태산 중장님께 지금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지금 당장 보고하십시오. 서윤은 짧고 단호하게 숨 쉴 틈 없는 속도로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위압감이 가득했고 그제야 오민호 중사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쁜 아가씨가 보통의 민간인이 아니라는 섬뜩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 대신 공포와 후회가 스며들었다. 그가 방금 건드린 것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별 3개를 단 이 부대 최고 사령관의 손녀이자 자신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현역 장교였던 것이다. 휴대폰이 귀에 닿자마자 위병소 안쪽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뒤 위병소 안통신실에서 뛰쳐나온 근무자가 오 중사에게 외쳤다. 오 중사님, 사령부에서 강 중장님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오민호 중사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가 무시하고 희롱했던 여인의 정체가 사령부 최고 높으신 분의 가족이자 현역 장교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천기지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 방금 터진 것이다. 그는 차마 서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등 뒤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 중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강서윤 중령이 사령부 직통 전화로 상황을 보고한 직후 이천기지 위병소는 문자 그대로 폭풍의 핵이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담긴 군인의 절도와 중령이라는 계급의 무게는 오민호 중사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군 생활의 위협을 합친 것보다 컸다. 오민호 중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강하게 울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복 차림의 여인,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노골적인 희롱을 서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 부대의 최고 수뇌부의 가족일 뿐 아니라 자신보다 3단계나 높은 계급의 현역 장교였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벼락처럼 강타했다. 오 중사님, 사령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중장님 비서실로 연결하랍니다. 통신실에서 뛰쳐나온 근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병사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오중사를 끝장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강서윤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며 휴대폰을 내리고 오민호 중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개인적인 모욕을 당한 분노도 있었지만 이 특수임무단 위병소의 기강회의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우려가 더 컸다. 내가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현 시간부로 근무 중 직무유기, 상관 모욕, 그리고 여성 희롱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위병소 경계 태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 중사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 이천기지 내부에서부터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다. 최고 수뇌부의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소리였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몇 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로 위병소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 진입합니다. 네, 대령님 차량입니다. 박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사령부 인사참모 대령이 탄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량은 급제동하며 위병소 바로 앞에 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기도 전에 대령이 뛰어내렸다. 50대로 보이는 그 대령은 단정했던 군복이 흐트러질 정도로 급박했고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강서윤 중령을 보자마자 순간 멈칫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서 있는 자세에서 풍겨나오는 압도적인 기백은 이미 장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사참모 대령은 서윤에게 달려가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민호 중사를 발견했고 그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오민호 중사, 당장 일어나. 기지 사령관 손녀이자 현역 장교를 희롱해.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대령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 중사를 걷어차듯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오 중사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인사참모 대령은 곧바로 강서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서윤의 정식 계급을 알지 못했지만 중장님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저희 부대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성함을. 서윤은 대령의 혼란스러움에 잠시 동정심을 느꼈지만 지금은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때였다. 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강서윤 중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강태산 중장님의 호출로 이천기지에 방문했습니다. 이 중사는 신분 확인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저의 계급과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희롱을 자행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저에게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대령님은 이 상황을 목격하셨습니다. 강서윤 중령이라는 말이 대령의 귀에 박히자마자 그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숨을 멈췄다. 20대 여성 중령? 그리고 강 중장님의 손녀? 그는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입에서 정식 계급이 나오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갖추고 군인으로서 가장 정중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강중령님. 사전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부대 소속 장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즉시 사령관님께 보고하고 상황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뒤따라 도착한 헌병대 차량에 즉시 명령을 내렸다. 당장 오민호 중사 수갑 채워 즉시 군기 교육대로 보낸다. 관련자 박 병장 포함해서 전원 근무 해제하고 감찰 조사에 회부해. 이 위병소 근무자 전체를 당장 교체해. 헌병들이 오민호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자 오 중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한 듯 울부짖었다. 아닙니다. 중령님, 중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중령님, 제발. 오 중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강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오 중사는 이미 사적인 감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특수임무단 위병소의 기강회의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계급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서윤은 차갑게 선언했다. 인사참모 대령은 서윤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안내하며 극도의 예의를 갖추었다. 그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과를 반복했다. 강중령님, 저희 사령관님께서 지금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사령관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강서윤은 창밖으로 이천 기지의 울창한 숲을 바라보았다. 위병소에서의 소동은 그녀에게 단지 짜증스러운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부터 맞닥뜨려야 할 거대한 문제의 표면이었다. 이 부대가 겉으로는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급히 부른 이유가 단순한 가족 만남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차량은 기지 깊숙한 곳, 마치 요새처럼 지어진 사령부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이미 중령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손녀가 아닌 현역 장교로서 이 부대의 최고 사령관 앞에 서야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느끼고 있었다. 왜 할아버지는 자신을 휴가 중에 그것도 가장 극비인 이 특수임무단으로 불렀을까? 이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곧 다가올 진실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서윤은 인사참모 대령의 안내를 받아 사령부 본부의 가장 깊은 곳, 강태산 중장의 집무실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는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짙은 카펫이 깔려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곳은 이천 기지의 심장부, 대한민국 특수전력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다. 집무실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다. 강서윤이 다가서자 그들은 무언의 경례를 표하며 문을 열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장과 머리칼을 정리하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산 중장의 집무실은 압도적이었다. 넓은 공간에는 거대한 참나무 책상과 사령관의 위엄을 상징하는 커다란 태극기, 그리고 강한 빛을 받으며 빛나는 삼정검이 장식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권력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천기지의 전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지금 서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친할아버지이자 이 모든 것을 이끄는 강태산 중장이었다. 강태산 중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육군의 전설이었고 특수임무단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의 어깨 위의 별 3개는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과 고뇌의 무게를 상징했다. 서윤은 집무실 안에서 정식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강서윤 중령 호출에 응해 사령관님 앞에 섰습니다. 강태산 중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대로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오민호 중사에 대한 사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강회의에 대한 사령관으로서의 차가운 분노였다. 수고했다, 서윤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내가 온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도착하자마자 기지 전체가 들썩일 줄은 몰랐다. 강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위험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서윤에게 깊은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위병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혼란을 드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너는 중령으로서 그리고 내 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문제는 그 오민호라는 중사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자 심장인데 사복을 입었다고 상관의 신분을 무시하고 사적인 희롱을 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언제든 외부의 위협에 취약했을 것이다. 그자의 처벌은 내가 직접 지시했다. 군인에게 계급은 생명줄이다. 내가 그자의 목숨을 살린 것과 다름없다. 그자를 통해 나는 이 부대의 깊은 곳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태산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손녀를 향한 애정보다는 동료 장교를 향한 엄격한 평가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특수전 사령부 소속 중령이다. 내가 부른 이유가 단순한 가족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습니다. 사령관님의 급작스러운 호출에 중대한 임무가 걸려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서윤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 중장은 책상 위에서 한 장의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서류철은 붉은색 봉투로 쌓여 있었고 겉에는 특급 기밀 3점검 코드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명칭을 듣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3점검 코드는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특수작전을 상징하는 암호명이었다. 일주일 전 이천기지 내부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파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다. 파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특수 정찰 시스템 개발 계획이었다. 강태산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서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말을 경청했다. 우리는 외부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으나 철저한 조사 결과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이천기지 내부의 가장 신뢰받던 인물 중 한 명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군 수사 당국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나는 이 부대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특수임무단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강 중장은 서류철을 서윤에게 내밀었다. 나는 내가 이천기지의 어떤 간부보다도 깨끗하고 능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서윤아,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외부 요원이자 내부 감사관으로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은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다. 너는 이 부대의 모든 인원과 시스템을 속여 넘겨야 한다. 누가 범인인지,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서윤은 붉은 서류철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 서류철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사령관님, 제가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복 차림으로 이곳에 들어왔고 위병소에서 이미 불필요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의 정체를 숨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강태산 중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노련한 군인의 자신감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이청기지 전체에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친손녀로 알려질 것이다. 위병소에서의 소동은 오히려 너의 신분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부대 사람들은 내가 철없는 부잣집 손녀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현역 중령으로 내부 감사관으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맡을 역할은 강 중장은 말을 끊고 서윤의 눈을 깊숙이 응시했다. 너는 이제부터 이청기지 사령관의 명예특별 보좌관이 될 것이다. 임무 기간 동안 너는 공식적으로 민간인이며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내 눈빛으로 범인을 찾아내라. 내부의 적을 뿌리 뽑아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인사참모 대령이 들어섰다. 그는 강 중장의 지시를 받고 서윤의 임시 숙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 중령님, 사령관님 말씀대로 부대 내에서는 사령관님의 손녀이자 명예특별보좌관으로만 알려질 것입니다. 모든 간부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서윤은 서류철을 품에 안고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끓어오르는 도전의식으로 가득 찼다. 오민호 중사가 던진 모욕과 조롱은 이제 그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완벽한 위장막이 된 것이다. 그녀는 철없는 손녀의 가면을 쓰고 이청기지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야 했다. 사령관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내부의 적을 찾아내고 파천 프로젝트 자료를 회수하겠습니다. 강태산 중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가 잠시나마 걷히는 듯했다. 서윤아, 이 임무는 너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가 달린 일이다. 명심해라. 이 부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림자다. 내 능력과 지혜를 믿는다. 서윤은 집무실을 나오며 등 뒤로 삼정검이 걸린 액자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철없는 손녀이자 가장 위험한 사냥꾼이었다. 이청기지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서윤 중령은 이청기지 사령부의 깊숙한 곳에 마련된 특별 숙소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사령관의 손녀가 머무는 공간답게 호화로웠지만 서윤에게는 임시 전술 기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숙소 문을 굳게 잠그고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삼정검 코드 서류철을 펼쳤다. 서류철에는 파천 프로젝트의 개요, 유출된 핵심 자료의 범위, 그리고 현재까지 군 감찰국에서 비밀리에 확보한 용의선상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용의선상에는 기지 내 주요 기술 연구 간부와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참모진들이 올라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파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강태산 중장에게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박준영 소령이었다. 박준영 소령 30대 후반, 특수임무단 내 최고의 IT 및 정찰 시스템 전문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동시에 자료 유출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인물. 현재까지 군 경력에 흠집 하나 없는 엘리트. 서윤은 박 소령의 사진과 양력을 꼼꼼히 살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림자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 중장의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공식적인 회의 주제는 부대 기강 강화 방안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서윤 중령을 사령관의 손녀로 공식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강태산 중장은 모든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윤을 소개했다. 여기는 나의 친손녀 강서윤이다.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부대가 보고 싶어 여기까지 왔다. 서윤이는 당분간 이곳에서 나의 명예특별보좌관으로서 이천 기지의 분위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을 해줄 것이다. 간부들의 반응은 미묘했다. 전날 위병소에서 벌어진 소동이 이미 부대 내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복 입은 여자가 오민호 중사를 박살내고 중장님께 직통 보고했다더라. 알고 보니 중장님 손녀였다. 오 중사는 군기 교육대로 끌려갔다 등의 이야기로 부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현역 중령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간부들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할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설치는 철없는 아가씨로 보일 뿐이었다. 특히 전날 그녀를 모욕했던 오민호 중사가 혹독한 처벌을 받은 사실 때문에 간부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경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파천 프로젝트 연구실을 시찰하게 되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용의선상 1순위에 올라있는 박준영 소령이었다. 박소령은 깔끔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으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시종일관 극도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태도 속에는 경계심이 느껴졌다. 박소령님 파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이 대단하십니다. 서윤은 최대한 천진하고 호기심 많은 손녀 연기를 하며 말했다. 아, 강 중장님께 과분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강 보좌관님, 이 프로젝트는 저희 특수임무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박소령은 연구실 내부의 첨단 장비들을 서윤에게 보여주었다. 서윤은 겉으로는 우와 신기하다 는 반응을 보였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박소령의 행동을 분석했다. 근데 소령님,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요즘 세상은 해킹이다. 뭐다 해서 너무 무섭지 않나요? 서윤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박소령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대처했다. 강 보좌관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연구실은 군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전자적 접근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희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약의 사태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서윤은 박소령의 미세한 떨림과 눈동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유출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시찰이 끝날 무렵 박소령은 돌연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다. 강 보좌관님, 사실 제가 강 중장님께 따로 드려야 할 보고서가 있는데 중요한 기밀이라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에 저와 잠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연구실은 위험하고 다른 곳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싶습니다. 따로 만나서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소령님? 서윤은 놀란 척하며 물었다. 강 중장님의 안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 중장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박소령의 눈빛은 진심으로 간절해 보였다. 그는 강태산 중장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박소령이 범인이라면
왜 굳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할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을 할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의 신분을 떠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일까?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 이천 시내 설봉공원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보안을 위해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유는 미끼를 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박소령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철없는 손녀에 가면 뒤로 냉철한 중령의 이성이 번뜩였다. 다음 날 저녁 경기도 이천시의 설봉공원 인근의 한적한 카페. 강서유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아 박준영 소령을 기다렸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카페의 모든 출입구와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박준영 소령이 평상복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서유는 그가 혼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소령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어젯밤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설마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서유는 걱정하는 손녀의 목소리를 연출했다. 박소령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보좌관님, 죄송합니다. 어제 연구실에서는 도저히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대 지금 내부로부터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강 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님께서 위험하십니다. 위험하시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감히 할아버지께? 저는 강 중장님께서 아끼시는 부하입니다. 중장님의 지시로 파천 프로젝트를 총괄했지만 사실 유출 사건의 범인은 저의 팀원 중 한 명입니다. 제 팀원 김현수 대위가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제가 소령이 되는 과정에서 김 대위는 제가 진급을 방해했다고 오해하고 저에게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그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자료를 외부로 넘겼습니다. 박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자백을 했다. 서유는 박소령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현수 대위. 그의 이름은 서류철의 용의선상 목록에서 박소령 다음 순위에 있었다. 박소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진실일까? 김현수 대위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가 외부 세력과 접촉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군 수사대에 보고하면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제가 유출 사실을 숨기고 범인을 잡으려 했던 것은 중장님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소령은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것은 김현수 대위의 컴퓨터에서 복원한 파일입니다. 유출된 파천 프로젝트 핵심 자료의 사본과 그가 외부 세력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암호화된 메시지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강 중장님께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부 수사기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 특수임무단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부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입니까? 서유는 침착하게 USB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김 대위가 접촉한 세력은 단순히 돈을 노린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군의 약점을 노리는 매우 위험한 조직입니다. 김 대위는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 대위를 통해 중장님께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김 대위는 곧 중장님께 충성하는 간부들을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박소령은 절박하게 서윤을 응시했다. 강 보좌관님, 저는 강 중장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위는 곧 이천기지 내부에서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제가 김 대위를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 USB를 중장님께 안전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윤은 USB를 손에 쥐고 박소령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출의 공범이거나 혹은 내부의 적을 가장 먼저 알아챈 충신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 상황은 그녀의 수사를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다. 소령님 알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USB를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의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소령님도 김 대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저에게만 보고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소령님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박소령과의 만남을 끝내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이천의 방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설봉공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기 전 공원의 어둠 속을 관찰했다. 박소령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했을지라도 그녀의 직감은 이 상황이 단순한 부하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암호화된 폴더를 해제하자 놀랍게도 파천 프로젝트의 유출 자료와 함께 김현수 대위가 주고받은 암호 메시지 파일이 나왔다. 파일에 기록된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타겟 강태산, 제거, 작전명 노을, D3. 서윤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자료 유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령관 암살 계획이었다. 그리고 작전 실행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할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했다. 박소령의 경고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박소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했다. 그가 범인이라면 왜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그녀에게 넘겼을까? 강서윤 중령은 충격적인 노을 작전 계획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강태산 중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과 위압감이 가득 차 있었다. 사령관님 강서윤 중령입니다. 지금 즉시 사령관님 집무실로 가야 합니다. 특급 기밀 유출 사건을 넘어선 사령관님의 신변에 관한 중대한 위협이 포착되었습니다. 강 중장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아, 내 직감이 옳았구나. 곧장 집무실로 와라. 보안을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홀로 와라. 서윤은 곧바로 사령부 본부로 향했다. 그녀가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강태산 중장은 이미 군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강렬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령관님 박준영 소령이 저에게 이 USB를 전달했습니다. 파천 프로젝트 유출 자료와 김현수 대위의 접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사령관님을 겨냥한 노을, 작전 제거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행일은 사흘 후입니다. 서윤은 USB를 강 중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중장은 USB를 확인하는 대신 서윤을 깊이 응시했다. 박준영 소령이 너에게 이 USB를 직접 건넸다고? 흥미롭군. 박소령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노련한 친구다. 예상하셨습니까? 그럼 박소령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김현수 대위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강 중장은 고개를 저었다. 서윤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용의선상 목록은 말 그대로 가장 유력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유출의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범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도 예상했다. 강태산 중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그 서류철의 겉표지에는 노을 작전 박준영 소령의 고백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이천기지에 도착하기 하루 전 박준영 소령이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고백했다. 파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한 진짜 범인은 박준영 본인이었다. 그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그 외부 세력이 단순한 기술 스카우트가 아닌 나를 제거하려는 특수용병 조직임을 알게 되자 공포에 질려 나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소령은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고 모든 죄를 부하인 김대위에게 덮어씌우는 동시에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여 사령관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그럼 김현수 대위는 김현수 대위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박소령의 행동을 눈치채고 내부에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유일한 충신이었다. 박소령은 자신이 넘긴 자료에 담긴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김대위의 것으로 위장하여 너에게 넘긴 것이다. 너를 통해 이 정보를 나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김대위를 체포하는 영웅이 되어 죄를 덮으려 했던 것이다. 강 중장의 설명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했다. 박소령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암살 계획을 막아 영웅이 되기 위해 서윤이라는 변수를 이용한 것이다. 박소령이 너에게 접근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박소령을 안내자로 붙인 것도 그가 너를 통해 나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그 철없는 손녀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자 그는 너를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전달책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USB에 담긴 노을 작전 계획은 박소령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다. 암살 계획은 진짜다. 박소령이 자료를 넘긴 세력이 노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소령은 그 계획을 엿보았고 암살 위협의 공포를 느껴 나에게 자수하고 정보를 넘긴 것이다. 그는 살기 위해 나를 배신하고 다시 살기 위해 나에게 충성을 가장한 것이다. 강 중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박소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그의 고백과 정보가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 그리고 그들의 노을 작전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내부의 그림자다. 강 중장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너는 지금부터 박소령을 통해 노을 작전의 세부 사항을 알아내야 한다. 박소령은 자신이 여전히 범인을 쫓는 충신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그에게 협력하는 척 연기해야 한다. 사흘 후 우리는 이천기지 내부에서 노을 작전의 모든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너의 역할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는 것이다. 너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깊은 뜻과 고뇌를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은 부대의 명예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태산 중장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중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결심했다. 사령관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박소령을 이용해 노을 작전의 실체를 파헤치고 사령관님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철없는 손녀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그림자를 쫓겠습니다. 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고맙다, 서윤아. 이제부터 너의 모든 행동은 곧 작전이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너의 생존이 곧 이 부대의 생존이다. 서윤은 집무실을 나서며 등 뒤로 느껴지는 할아버지의 삼정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새겼다. 그녀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내부의 적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감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끼이자 최후의 칼날이었다. 강서윤 중령은 할아버지와의 긴밀한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철없는 손녀 강보좌관의 가면을 쓰고 박준영 소령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박소령을 완벽하게 속여넘겨 그가 암살 세력에게서 얻은 노을 작전의 상세한 실행 계획과 가장 중요한 암살 조직의 침투 경로 및 시간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소령을 호출했다. 소령님 할아버지께 USB를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김현수 대위의 배신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이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료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반응을 전달하는 동시에 박소령의 행동을 확신하게끔 유도했다. 박소령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만심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 듯했다. 강 보좌관님 덕분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했으면 중장님께 불필요한 오해만 샀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 대위의 음모가 밝혀져 다행입니다. 저는 중장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의 말에는 뻔뻔함이 섞여 있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김 대위를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이천 기지 내부에서 또 다른 일이 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그들의 최종 목표가 할아버지의 제거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김 대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부 세력과 마지막으로 접선할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아마 사흘 뒤 밤 11시 설봉산 기슭에 폐쇄된 보급 창고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와 지침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그들을 일망타진할 기회입니다. 박소령은 정보를 흘리면서 서윤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서윤이 이 정보를 곧장 강태산 중장에게 전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사흘 뒤 밤 11시 설봉산 보급창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할아버지께 전달하고 헌병대를 동원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소령님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소령님이 움직이면 그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서윤은 박소령을 제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그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소령은 서윤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정확한 정보를 흘려보내는 완벽한 이중첩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직감은 박소령이 흘린 정보가 노을 작전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봉산 보급 창고가 접선 장소일 수는 있지만 암살 조직이 최고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뻔한 장소에서 최종 작전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서윤은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고 두 사람은 박소령의 정보가 일종의 미끼임을 확신했다. 설봉산 보급 창고는 박소령이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장소다. 그곳에 우리 헌병대를 유인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고 진짜 작전은 다른 곳에서 실행할 것이다. 강태산 중장은 침착하게 분석했다. 그렇다면 박소령은 우리가 헌병대를 보급창고로 보내는 틈을 타서 이천기지 내부로 용병 조직을 침투시키려 할 것입니다. 박소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기지 내부의 보안망 약점이 상세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맞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분명 이 집무실이다. 내가 있는 사령부 본부일 것이다. 두 사람은 박소령이 흘린 미끼를 역이용하여 진짜 침투 경로와 시간을 알아내는 치밀한 역공 작전을 세웠다. 서윤은 박소령의 충성스러운 협력자 역할을 계속하며 그가 가진 최종 정보를 끄집어내기로 했다. 서윤은 다음 날 박소령에게 다시 접근했다. 소령님 할아버지께서 보급창고 접선 장소에 헌병대와 특수수색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십니까?
만약 김대위가 보급 창고에서 체포되는 동안 그들의 배후 세력이 할아버지께 바로 위해를 가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치밀한 조직인지 소령님이 흘린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서윤은 불안에 떠는 손녀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박소령은 서윤의 불안함에 동조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흘려주었다. 강 보좌관님, 사실 제가 더 깊이 알아본 결과 그들은 김대위가 체포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 침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특수임무단 부대의 지하통신 배관망을 이용해 사령부 본부로 직접 침투할 계획입니다. 가장 취약한 보안 지점은 사령부 건물 뒤편의 오래된 냉각수 펌프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최종 침투 경로입니다. 박소령은 이 정보를 흘리면서 중장님을 지키려는 나의 마지막 노력이라는 듯한 절박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그가 흘린 지하통신 배관망과 냉각수 펌프실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이곳은 보안상 가장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덜 의심받는 장소였다. 냉각수 펌프실 알겠습니다. 이 정보는 할아버지께만 전달하고 펌프실 경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할아버지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은 박소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박소령이 방금 알려준 정보가 바로 노을 작전의 핵심이었다. 설봉사는 미끼였고 진짜 덫은 이 사령부 본부의 지하 통로였다. 서윤은 이제 박소령이 자신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암살 세력에게 자신을 처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박소령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했고 두 사람은 미끼를 물었으나 미끼를 역이용하는 작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노을 작전 실행일 사흘 전, 이천기지 전체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강태산 중장과 강서윤 중령이 지휘하는 특수작전 준비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중장은 박소령이 흘린 정보대로 설봉산 보급 창고에 소규모 헌병대를 배치하는 위장작전을 준비했다. 이는 암살 세력이 예상하는 우리의 반응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강서윤의 임무는 더욱 위험했다. 그녀는 박소령을 계속 만나며 그가 노을 작전의 세부 사항을 유출하도록 유도했다. 박소령은 서윤을 통해 암살 세력에게 강 중장이 설봉산 보급 창고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보냈다. 작전 하루 전날 밤, 박소령은 서윤을 다시 한번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듯한 기묘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강 보좌관님, 김대위가 내일 밤에 움직일 것입니다. 설봉산 보급 창고에 우리의 모든 병력이 집중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사령부 본부로 침투할 것입니다. 중장님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 밤 10시에 중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제가 직접 피신시키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령님 할아버지께서 소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소령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침투하는 자들은 몇 명입니까? 서윤은 마지막 정보를 캐내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미 박소령이 자신을 통해 할아버지를 사령부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 안전한 곳이 바로 암살 조직의 마지막 함정일 것이었다. 그들은 4명입니다.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용병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장님이 냉각수 펌프실로 통하는 지하복도만 통과하면 사령관님의 집무실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장벽을 제거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오직 저만 알고 있습니다. 박소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서윤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곧 강 중장의 생명의 은인이 될 것이며 이 모든 죄를 덮고
영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소령은 자신이 암살 세력에게서 얻은 보안 해제 코드를 서윤에게 건넸다. 이 코드는 사령부 본부의 모든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핵심 코드였다. 서윤은 코드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코드는 곧 박소령이 이천기지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윤은 이 코드를 역이용하여 박소령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강서윤은 숙소에서 홀로 노을 작전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설봉산 미끼, 펌프실 침투, 집무실 접근, 그리고 박소령의 안전한 피신 유도까지. 모든 것이 치밀했지만 박소령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강서윤 중령의 진짜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강서윤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특수통신 장비를 통해 작전을 지휘할 특수임무단 요원들에게 최종 지침을 내렸다. 임무명 새벽 목표는 박준영 소령과 용병 4명의 생포다. 설봉사는 허위, 최종 목표는 사령부 본부 지하 냉각수 펌프실이다. 나는 새벽 0시에 박소령의 보안 코드를 이용해 사령부 본부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그때 침투하여 용병들을 제압한다. 그리고 박소령이 사령관님을 유인할 순간 그를 현장에서 체포한다. 사령관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절대 실수 없어야 한다. 강서윤은 침착하게 작전을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철없는 손녀가 아닌 최전선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강인한 중령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로 돌입했고 내일 밤에 있을 피할 수 없는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천기지의 운명, 그리고 할아버지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작전 당일 밤, 이천기지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밤 10시 30분, 강서윤 중령은 사복 차림 그대로 사령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옷 속에 초소형 통신 장비와 비상용 무기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었다. 강태산 중장은 침착하게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서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밤 10시 50분, 박준영 소령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집무실로 들어섰다. 사령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수 대위의 접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사령부 본부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제가 준비한 안전한 은신처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강태산 중장은 연기하듯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박소령, 자네를 믿네. 서윤아, 너도 박소령을 따라가거라. 이 집무실은 위험하다. 할아버지, 제가 먼저 박소령님을 따라가서 안전한지 확인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0분 뒤에 오십시오. 서윤은 박소령을 유인하기 위해 나섰다. 박소령은 서윤의 적극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강 보좌관님, 저만 따라오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박소령은 서윤을 데리고 집무실을 빠져나와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비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이 지하 통로로 내려가자 서윤은 박소령이 알려준 보안 코드를 이용해 통신 장비를 통해 사령부 본부 전체의 감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작전명 새벽. 실행 시스템 차단 완료. 특수 요원들 지하 냉각수 펌프실로 진입하라. 서윤의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지하 냉각수 펌프실에서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은밀하게 침투했다. 박소령은 서윤을 데리고 지하 통신 배관망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좁은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 끝에는 오래된 펌프실이 있었다. 강 보좌관님, 이 펌프실을 지나면 외부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미리 준비해 둔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님을 그곳에서 뵙고 합류하겠습니다. 박소령은 서윤에게 먼저 펌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종용했다. 서윤은 펌프실 문턱을 넘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4명의 특수용병들이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매복해 있었다. 박소령은 서윤의 등 뒤에서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강 보좌관님, 이럴 줄 몰랐습니까? 저는 이미 그들에게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은 내 계획의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제거되어야 중장님이 안심하고 피신처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배신자였군요. 김현수 대위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소령은 서윤의 뒤통수를 권총으로 겨누었다. 이제 당신은 내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님은 당신의 시신을 보고 절망하며 내가 안내하는 안전한 피신처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강중령님. 박소령은 서윤의 진짜 계급을 비웃듯이 언급했다. 서윤은 그 순간 재빨리 몸을 낮추며 박소령의 총구를 쳐냈다. 동시에 그녀의 손에서 성광탄이 터져나왔다. 성광, 제압, 강렬한 성광이 펌프실 내부를 뒤덮었고 용병들과 박소령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펌프실의 다른 출입구에서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서윤은 성광 속에서 몸을 날려 박소령을 덮쳤다. 그녀는 박소령이 총을 재장전하기 전에 그의 손목을 꺾어 무장해제시키고 그를 제압했다. 작전 종료. 박준영 소령 체포. 용병들 제압 완료. 펌프실 내부에서는 격렬한 몸싸움과 제압이 이어졌고 특수 요원들은 용병 4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소령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흘린 모든 정보는 당신을 잡기 위한 역정보였습니다. 당신은 이천 기지의 기강 해이를 이용하려 했으나 우리는 그 해이를 이용하여 당신을 완벽한 덫에 가두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삼정검의 명예를 더럽히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박소령은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치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강서윤은 임무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특수통신 장비를 들었다. 이천기지의 새벽은 조용했고 노을 작전은 새벽의 성광 속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무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노을 작전이 실패한 다음 날 아침, 이천기지 사령부 대강당에는 모든 간부들이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전례 없이 무겁고 긴장되었다. 간부들은 전날 밤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간 박준영 소령과 4명의 용병들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강회의가 아닌 내부 배신과 암살 시도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공포와 혼란을 느꼈다. 강태산 중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간부들을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은 모두에게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다. 어젯밤 이천기지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대의 명예를 짓밟고 사령관인 나를 제거하려 했던 내부의 적과 외부 세력이 모두 일망타진되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대강당이 술렁거렸다. 강 중장은 손을 들어 그들의 소음을 잠재웠다. 이 사건의 전모는 박준영 소령의 기술 유출과 그가 외부 암살 세력과 공모한 배신 행위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가장 믿었던 침투 경로와 유인책을 통해 그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강태산 중장은
그의 옆자리에 서 있던 강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작전의 성공은 전적으로 한 명의 장교, 강서윤 중령의 헌신적인 희생과 뛰어난 지휘력 덕분이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서윤은 그 자리에서 자세를 갖추고 군인다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기백은 그 어떤 정복보다도 빛났다. 충성.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강서윤 중령, 임무 완수 보고합니다. 대강당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며칠 동안 철없는 손녀라고 비웃고 무시했던 그 여인이 바로 자신들과 같은 현역 장교, 그것도 자신들보다 높은 중령 계급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경악했다. 특히 사령부 본부 주변을 담당하던 간부들의 얼굴은 경색되었다. 강태산 중장은 서윤의 어깨를 잡고 간부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강 중령은 나의 손녀라는 신분을 감추고 사복 차림의 특별 보좌관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부대 내부에 잠입했다. 이 모든 것은 내부의 적이 그녀를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방심과 오만을 역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빼냈고 결국 나를 지키고 부대의 명예를 구했다. 강 중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전날 강서윤을 모욕했던 위병소 근무자들을 바라보았다. 오민호 중사는 이미 군기 교육대로 갔지만 그와 함께 근무했던 박 병장을 포함한 모든 근무자들이 대강당 구석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태산 중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며칠 전 강 중령이 위병소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사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다. 그 근무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옷차림과 계급장만을 보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신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과 해이함이 이 부대의 심장인 위병소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내부의 적이 심어놓은 암살 계획에 이용될 뻔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군인에게 계급장은 그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진정한 군인의 가치는 그의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정신과 사명감에 달려 있다. 겉모습에 속아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내부의 적에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민호 중사가 강 중령의 신분을 무시한 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다. 그것은 부대 전체의 기강해이와 오만함의 상징이었다. 강 중장은 박 병장을 포함한 위병소 근무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군복을 입지 않았을지라도 강 중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켰다. 나는 강 중령이 사복을 입고 위병소에서 겪었던 그 모욕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가진 사명과 역할을 존중하라. 강서윤은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훈계에 감동했다. 그녀가 겪었던 불쾌함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로 끝나지 않고 부대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고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강태산 중장은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거웠으나 너는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었다. 너는 이 부대의 명예를 지켰다. 이천기지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너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강 중령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 부대의 안보와 할아버지의 안전,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였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쟁취했다. 사령관님, 저는 단지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천 기지의 모든 장병들이
앞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 믿습니다. 강서윤 중령은 임무를 마치고 다시 특수전사령부로 복귀하기 위해 이천 기지를 떠났다. 그녀가 위병소를 지날 때 전날 근무를 섰던 박 병장이 우뚝 서서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겉모습만 보던 무지한 병사가 아닌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가치를 깨달은 후배가 선배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강서윤은 말없이 그에게 경례를 받은 후 기지를 빠져나갔다. 이천 기지에서의 짧은 임무는 그녀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을 남겼다. 겉모습 아래 숨겨진 진실의 중요성, 그리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의 무게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